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애도의 말씀,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 공동 주체인 태영호 의원님께서 오셔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지만은 아마 시간 때문에 이 중간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그 와중에도 우리 참석해주신 우리 정호택 국회의장님과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또 성기용 연합뉴스 사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근 세계 한인 회장님과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합뉴스 사장 성기용입니다. 세계 한인 네트워크와 연합뉴스가 함께 진행하는 재외 동포 정책 포럼이 어느덧 6회째를 맞았습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과 국회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호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박대출 기재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번 포럼의 의제는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 외교입니다. 732만 재동포에게 공공 외교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모국과 거주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인 네트워크의 존재와 의미를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공공 외교 역할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공공 외교 영역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재외동포의 역할은 날로 중시되는 추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입니다. 정치와 경제 등 미국 사회 전반에서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공공 외교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등의 주요국들은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 외교를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공공 외교를 정부 외교, 경제 외교와 더불어서 3대 외교 정책 분야로 협상해서 공공 외교의 원년을 선포한 것이 2010년입니다. 출발은 다소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 외교의 천병인 재외동포의 존재와 역할을 재조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공공 외교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재외동포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의 공공외교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두루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합뉴스는 국내 언론사 중에서 최대 규모의 해외 특허 한망을 갖춘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서 공공외교의 소중한 파트너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 재동포들의 든든한 것이 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는 멋지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11월 10일 날 우리 그래서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비후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6번째 맞이하는 그 재외동포 정책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태영호 의원님, 우리 외통의 아주 보석 같은 의원님이시죠. 또 우리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우리 김영근 회장님, 오랫동안 그 해외 생활을 통해서 이 재외동포청 신설을 예전부터 주장해 오신 분이고 우리 김영근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지금 축사를 해주신 우리 연합뉴스 성기용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기재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대출 의원님도 직접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최영도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한 번 한 번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그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걸고 또 아마 정부 조직법이 곧 우리 행안위에 지금 와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법안 소위위원이라
그 재해동포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한류 문화가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문화 역사 여러 측면에서 우리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제 730만의 재해동포들이 한 시스템 하에서 지원도 강화하고 영사나 병무나 모든 업무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각 부처와의 이런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재해동포 신설의 필요성은 우리가 두말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도 아주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논의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저는 여러분이 논의해 주신 좋은 사항에 대해서 여기 오신 의원님들과 같이 잘 입법화돼서 제도화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태영호 의원님, 김영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국회 부의장이 되신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대출입니다. 네, 우리 김영근 회장님이 워낙 열성적으로 그동안에 한국과 워싱턴 수시로 드나들면서 우리 한일 네트워크 구축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 활동 많이 해주셨는데, 이 6번째 만든 정책 포럼도 또 한 달 전부터 저희 참석을 요청하고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외동포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관심이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재외동포층에 관심이 많고, 오늘 6번째 주제로 만든 것도 세리 우리 한일 네트워크와 공공외교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확장 발전시켜 나가느냐를 기점으로 하면서 그 가운데는 아마 재외동포층의 그런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 주최해 주신 김영근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영근 회장님과 함께 이 세계 한인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성경 연합뉴스 사장님이 또 정책 토론 주최해 주시고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또 우리 후보 자리를 이제 차일이 몇 되신 우리 정은택 선배님, 우리 또 대외적인 문제, 특히 국제적인 문제라면 그냥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발현하고 워싱턴 특판 출신 우리 최영도 의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함께 저희들 다른 의원들도 아마 많이 참석하실 건데, 오늘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태영호 의원 아마 외국 지금 상임이 열리고 있어서 참석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책 토론에 함께 많은 관심 보이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피땀 흘려서 그 발판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국가가 관심과 지원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출산율 0.81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금 우리의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700만 재외동포가 그 역할의 일임을 저는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런 점을 포함해서 우리 오늘 정책 토론에서 이렇게 산출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국회에서 저희들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칭찬받으신 우리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축하합니다. 네. 제가 축사를 본 건 아닌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까닭은 700만 가까운 디아스포라가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그때 불가능한 일을 워싱턴 한인 동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미 하원에서 반장을 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외교력과 대한민국의 외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인 교포들 디아스포라의 힘입니다. 그때 참조했던 것이 ARPAC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7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국으로 성장했던 것은 중국 화교 또 이스라엘 못지않은 아마 세계 한 서너 번째 되는 디아스포라의 힘이고 또 우수한 민족적 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해외 교포 네트워크도 국내 정쟁에 많이 끌어들여집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평통이 다 바뀌고 하는 이런 난 보고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외 한인 네트워크에 부심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또 우리 친구님들, 후배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쟁은 국경을 넘었으면 사라져야 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번영만이 우리 한인 네트워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한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큰 성공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미 간에 또 통상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IRA 법안인데 IRA 법안 때문에 국회 산중위에서 3명이 갑니다. 산중위원장,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그리고 제가 올 말에 가기로 했습니다. 힘든 일인데 우리 한인 동포의 힘들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해 한미 백신 외교 의원 외교 때문에 박진호 의원이랑 단둘이서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한 50명 되는 미국의 상황을 다 만나게 했던 것도 바로 우리 한인 네트워크 힘이었습니다. 한인 네트워크가 지역구 미 하원 의원들에게 상원 연락을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비화입니다만 정상회담에서 다 밟을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도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한인 네트워크의 힘이 절대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 정쟁에 휩싸이지 마시고 정파에 가입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번영,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우리 한인 네트워크가 마치 선택된 민족처럼 좀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군 제회동포 재단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정광일 사업이사님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 김성훈 이사장님이 오시기 위해서 국회까지 오셨는데 이 시간에 외통위 회의장 계셔가지고 급히 저희 인사를 잘하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김영근 대표님은 특별히 미국에서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경력이 있으시고 또 저하고는 제회동포재단의 제 선배 사업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 제회동포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김영근 대표님이 대표를 맡고 계신 세계 한인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인 네트워크 공공회의를 주제로 한 이 토론이 아마 저희 750만 제동포들이 지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보다도 그다음에 주시보다도 우리 한인들의 네트워크가 가장 짱짱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 짱짱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공공의로 나가야 할 방향 오늘 포럼에서 방향을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임종성 의원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제가 축전만 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다 함께 나와.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제6회 제회동포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외통위 위원과 국회
세계한인 경제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세계한인 네트워크와 함께 재외동포 권익 향상과 이를 위한 정부기관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원욱 드립니다. 안 계시지만 박수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제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재동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제가 여기 김영근 회장님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21일 동안 7개 도시를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한인사를 비롯해서 재동포들을 많이 만났고, 속주 전에는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튀르키예,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제가 거기서 8년 근무했는데요. 거기 뉴멀던 지역에 이제 몇만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고, 특히 거기에 지금 한 1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민족당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인 줄 아는데 실제 영국에 있는 코리아타운의 민족당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해외 재동포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재동포청 설립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이 재동포청을 내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외통위 예산 이제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여야 사이에 합의 안 되는 예산안이 많아서 제가 시작부터 참가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동포들을 위한 이제 재동포청 만드는 데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우리 김영근 회장님하고 같이 우리 당 재동포의 위원으로서 재동포청이 하루빨리 성립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해외에서의 그러한 생활이 더 많이 더 좋게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가 선거가 진행돼서 여러분들의 이 재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서 꼭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네트워크 회장, 태영호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연구 책임위원,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님, 그리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장관 박재입니다. 제6회 재외동포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한인 네트워크는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 포럼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동포사회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세계 한인 네트워크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외교입니다. 과거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 기업 광고판, 또 한국어 안내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각국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세계 각국의 정계에 진출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차세대 동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은 이제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라는 원대한 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 방산 수출 세계 8위, 무역 규모와 우주 탐사 기술 세계 7위, 군사력과 원전 기술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과 전기차 경쟁력 세계 5위, 인터넷 보급률과 특허 등록 출원 건수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세계 1위,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사용과 블룸버그 혁신 지수가 세계 1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또 K-팝, K-드라마, K-무비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바로 공공외교의 힘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 공공외교법이 발효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8월 확정한 우리 정부의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도 재외동포 그리고 차세대들이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 증진, 글로벌 공급망 확충 등 범세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공공외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 공공외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택트 방식 소통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서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공공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를 쌓아갈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거주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과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73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민간의 참여와 민간 협력을 통해 우리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는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 여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천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동포들이 각자의 거주국에서 조직한 다양한 단체들도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회의 김치, 또 한복과 같은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면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의 취약 계층을 도우며 공공외교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는 우리 공공외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정책의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신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신설 TF를 출범시키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동포청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에 역할을 하는 우리 공공외교의 중요한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6회 재외동포 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제는 그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외교입니다. 과연 그 공공외교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공공외교에 대한 그 컨셉을 얘기를 하면은 참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그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라는 책을 발간하신 우리 인하대 이진영 교수님을 저희들이 발제자로 모시고 여기 또 저희들이 패널 토론으로서는 지난 30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시는 우리 오송 전 몽골 포르투갈 대사님이 패널을 맡아주시고요. 또 한국공공외교협회의 우리 장국현 회장님, 또 우리 저희 고향 후배입니다만은 버지니아 한인회의 홍일성 회장님, 또 우리가 연합뉴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연합뉴스의
왕기란 기자님이 오늘 행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공외교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만은 공공외교에 대한 컨셉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이런 그 포럼을 통해서 정확히 공공외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특히 750만 재동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이 좀 더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저 발제하시는 분은 교수님이 20분 정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씩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이진영 교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영근 회장님께서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위교에 대해서 지난 한 회장들 때 좀 발표를 해주면 어떠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침 또 제가 책을 내게 돼가지고 괜히 좀 이것을 같이 한번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근 회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에 세계 한인 네트워크와 제가 인연이 돼서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필요성, 이때 재외동포청이라든지 또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그때 또 오늘 토론자로 계신 왕기란 연합뉴스 기자께서 또 토론을 해주셔서 이렇게 정말 다시금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재외동포 공공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재외동포 쪽에 제가 우리 김용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재외동포 재단의 자문위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만은 이 재외동포 문제를 하면서 이 재외동포 문제가 또 어떻게 이 공공위교랑 연관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장으로 있는 국제학자연구소에서는 정체성의 정치와 공공외교의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우리 재외동포, 이민자 그리고 공공외교 세 가지를 연결해서 5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국제교류재단,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에서 공공외교 특성화 대학으로 저희가 돼서 학생들에게 공공외교에 대한 과목을 2018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밖에 있습니다만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라는 책이 지난 금요일날 이제 나왔는데 이 책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과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에도 썼는데 2018년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와 공공외교의 관계를 가르치는데 공공외교에 대해서 아까 김영준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재외동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학생들 교과서에서는 꼭 입시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와 공공외교를 연결시켜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공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우리 또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또 토론 선생님들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논의의 순서를 공공외교란 뭐냐 그리고 왜 재외동포, 디아스포라와 공공외교를 연결시키냐 한국에서 공공외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외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공의교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일본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글쎄요. 우리 김영문 회장님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미국 하면은 워싱턴 하시면 좀 좋은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한국하면.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었던 때는 1988년부터인데 만나보면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고 노스, 사우스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대부분 관심도 없죠.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새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됐죠. 우리 한류 영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요것이 헤이그에 있는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에 있는 방입니다. 지금 이 방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동양적 이미지의 그림일까요? 도자기?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일본 같아 보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이 돈을 내서 만든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미지를 줌으로써 일본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거죠. 거기에 또 도자기는 청나라 도자기를 넣고 또 일부는 일본이 만든 도자기도 같이 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시아,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굉장히 쟁점이 되는 사진입니다.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있죠.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복 공정이다. 중국이 문화 침탈을 이제 한복까지 한다. 그래서 굉장히 거한되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에서 또 우리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에게는 한복이 예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미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거랑 해외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비친 이미지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종종 표시합니다.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탈냉전이 지나고 21세기가 되면서 군사력보다도 물론 군사력도 중요합니다만 소위 연성 국력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성 국력이라는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인드맵과 같은 신상 지도와 같은 거죠. 이미지죠,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 나라에 대한 많은 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교수가 9.11 이후에 생각을 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기술, 정보, 지식,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저강도 전쟁, 문화적인 측면과 포함된 저강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국가가 모든 걸 하는 세상이 아니고 외교도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박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외교의 3대 축이 정무외교, 경제외교, 그리고 이제 공공외교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새로운 소위 여럿이 하는 네트워크 외교, 그리고 SNS 같은 이런 것을 통한 외교가 중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 여론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죠. 비록 전통적 군사력은 러시아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과.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지금 우리 여기 있어요. 우크라이나 SNS 호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이 쓰겠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상호 연관되고 소통하는 전 지구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외교라는 것이 대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전개시킨다. 그래서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 여기 지금 이미지와 브랜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외교와는 다르게 정부끼리 하는 외교와는 다르게 외교 대상에게 직접 다가간다. 그리고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교가 예전에 어떤 비밀적이고 또는 대사관 중심의 또는 외교부 중심의 외교에서 좀 더 공개적이고 민간을 포함한 그런 외교로 변화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이익도 소통, 네트워크, 공익 뭐 이런 것들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외교가 달라지면서 공공외교가 대두됐는데 왜 그러면 공공외교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2차 기본계획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처음으로 재해동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왜 지금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이제 재해동포 재단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 활용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디아스포라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730만이나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반성을 하려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 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이스라엘, 중국,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뭐 아르메니아 많은 나라들이 해외 동포를 활용하면서 지금은 또 공공외교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것. 여기서 해외 동포, 공공외교 네트워크, 민족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모국과 해외 동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외교와 재동포 문제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은 해외 동포의 모국 기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송금이 가령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독일에 갔던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중동에 갔던 분들이 한국에 돈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송금 액수가 소위 우리 코이카 같이 이런 개발원주 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투자도 우리 재동포들도 한국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이 직접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여를 한다. 물론 인재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동포들의 인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외교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특히 정책 공공외교로서의 기능,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로비 세계로서의 가치, 문화 공공외교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점차 중요시됩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 공공외교 활동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만 재미 한인의 경제력이 세계 55위다. 에콰도르랑 도미니카 공화국만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기본은 200만 재미 한인과 10만 재한 미국이다. 그러면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동포, 미국적 입장에서는 또 재미동포들도 자기 국민으로서 해외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공공외교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만은 약간 중소국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통적 국제 정치에서 대국들 중심에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외교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민족적이면서도 거주국가에 있으면서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가고 있는 세상, 초국경 공동체로 되는 세상에 있어서 이러한 재외 동포를 네트워크화해서 한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공의료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공의료는 아까 박진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부터 하면서 올해 이제 2차 기본계획에 재외 동포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외교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과 감동 기대, 문화 공공의료, 지식 및 정보로 한국 바로 알리기, 지식 공공의료,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않고 정책 공공의료, 기여와 봉사로 좋은 친구 관계, 기여 공공의료. 그래서 이 기여 공공의료는 이제 코이카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문화 공공의료, 지식 공공의료, 정책 공공의료를 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제도화를 한 거죠. 제도화를 하고 인프라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됐지만은 우리 국민들, 동포들한테는 닿고 있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직도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가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 공공의료는 뭐냐?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한 이스라엘 60주년 기념 또는 한류와 관련된 것, 스포츠 외교, 음식과 관련된 것,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외교적 형태들이 이것이 이제 문화 공공의료로 나오고 있고요. 또 지식 공공의료는 아까 우리 특파원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동해표기라든지 위안부 선교상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곡된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바꾸는 노력들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그 KF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공공의료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정책을 알리는 것인데 지금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활동 우리 동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력 정치인 초청 활동이라든지 이번에 개봉했던 초선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이 지금 국민 공공의료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재동포 차세대 또는 일반 차세대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재외동포 공공의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자체에도 좀 공공의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소위 민과 간이 협력하는 1.5 트랙으로서의 얘기도 있습니다. 또 특히 기업들과도 관련돼서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CSR과 연결돼서 공공의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제 공공의료 사이트고요. 제가 세한연구와 지금 우리 그 조회장님과 계십니다만은 이라대 국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 우수 사례로 나온 뉴욕 한인회의 공공의료 활동 사례입니다. 그래서 문화 공공의료, 나눔과 사회 공헌 분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공의료가 알다 모르다 해도 진행되고 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공공의료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재인식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공공의료 관련돼서 뭐가 중요할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 공공의료 제도 공공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동포들이 모국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동포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공식하고 있는 인하대학교도 인천과 하와이의 합성어입니다.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자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동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동포들이 730만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미나리를 하면서 여우주는 상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입니까? 미국 영화입니까?
결합된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재미동포 감독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지금 저게 미국 국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들의 시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 한인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빠찌코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작가분께서 한국말 못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 재미동포지만 일본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넷플릭스는 물론 이 자체가 한류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서 우리 동포분들의 경제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네트워크를 공공외교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그냥 당연하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이 관심을 좀 더 끌어올리고 그럼으로써 한국을 바로 알리는 그런 정도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지구촌 한인의 관점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정부 중심만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재해동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재해동포는 많은 국가에 그 거주국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외교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공공외교를 얘기를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합법적 테두리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한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해동포 공공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 동포들이 내부적 정체성 함양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점차 2세대, 3세대 이렇게 가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한국말도 가리키고 한국 문화도 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재해동포 자체가 제일 먼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주 커뮤니티와 연결돼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커뮤니티에서의 기여와 활동이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또 재해동포들에게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되는 사업하시는데 여러 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각 국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역국가 거주 커뮤니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해동포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해동포 자체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주 커뮤니티와의 연결된 공생의 기여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좀 더 여력이 있다면 한국의 공공외교 방향의 확산과 관련된 세계 시민의 보편적 관점에서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해동포 내부 커뮤니티 초점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공외교를 만드는 것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계 시민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이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가의 관점에서 해야 되겠지만 재외동포 공공외교는 좀 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공중 공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브로커라는 영화 얼마 전에 이제 수상을 깐 영화에서 받았는데 일본 감독의 한국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걸 통해서 또 이 헤어질 것인도 그렇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거주국 국민들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지와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가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외교를 재외동포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공공외교 활동들, 우리 한인회라든지
혹은 동포들이 했던 많은 활동들을 공공의학 시각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과정에서 재동포 각각의 특색과 또 우리 정부와의 조합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영 교수님의 발제에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우리 오송 전 몽골 포르투갈 대사님부터 여기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가능하면 10분 안에 끝내요. 예, 조금 더 들을 수도 있는데. 오송입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정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오늘 이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발제하신 이 교수님이나 또 패널을 소통하신 분들은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반면에 저는 실제로 대사관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구체 사례나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을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지금 읽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그 몽골에서 또 캐나다에서, 몽골에서, 포르투갈에서 각각 활동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래도 대사관에서 나름대로 현지 사정에 맞춰서 그 어떤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그 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세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사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또한 그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그 명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오늘 그 토론, 그 정책 포럼의 주제가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외교이고, 특히 오늘의 그 포럼은 재외동포청이 곧 만들어지는 그런 그 시점의 즈음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재외동포 한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에서 공공외교 사업을 했는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부임에서 첫 번째로 했던 그 사업이 한국 영화제였습니다. 영화 3편 상영했는데 그 시내 극장을 대관해서 영화 3편에 모두 왔던 관객이 70-8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실망했었고, 저희 직원한테 이거 너무 실망스럽다 했더니 저희 직원 얘기가 작년에도 이만큼 왔습니다. 많이 온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관의 행사가 사실은 흥행이 되어야지만이 공공외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대사관의 행사에 이렇게 사람이 오지 않고서는 무슨 공공외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이, 가급적이면 대사관은 그러한 행사 홍보를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현지 기관을 파트너 삼아가지고 홍보는 그쪽 그 현지 기관에 맡겼고, 또 저희 그 우리 한인회라든지 우리 태권 사범이라든지 개별적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대사관 행사에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을 같이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 대사관의 활동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제가 그 공동외교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느꼈던 것이 대사관 혼자만의 활동으로는 이러한 그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어렵고, 역시 우리 그 재외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현지인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오늘 그런 면에서 재외 동포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 외교의 어떤 그 의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 이번에 그 재외 동포청이 설치가 되면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이준영 교수님 발제 자료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그 재외 동포 사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적 결속이라든지 아마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가장 큰 과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재외 동포 사회가 이런 공공 외교 활동을 해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체의 어떤 그 정체성도 함양할 수가 있고 또 결속력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현지 커뮤니티 또 주류 메인스트림과도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 외교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외국 국민들한테 잘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느낌, 호감도, 친근감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사실 그와 동시에 재외 동포 한인 사회의 공공 외교 활동이 동포 사회 자체의 정체성을 올리고 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들 그 재외 동포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결속이 가능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 외교 활동이 재외 동포 사회를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외 동포청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미션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재외 동포청이 단순히 우리 재외 동포들의 권익 보호,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공공 외교를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 2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현장에서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 외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공무원들은 그냥 그 머릿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었는데, 사실 공공이라는 단어도 이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민간 부문에 계신 분들이 뭐 나랑 관계 없는 것, 또 외교라는 단어도 뭐 그냥 알아서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것, 우리랑 관계 없는 것. 그래서 이 공공 외교라는 단어, 이 용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 오해될, 독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이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재외 동포 사회 한인 네트워크의 어떤 활동이 그들이 주체가 돼야지만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마치 공공 외교 활동이 정부가, 국가가 중심이 되고 민간 단체가 파트너로 인식이 되면은 저는 그만큼의 이 충분한 효과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용어 자체에서 공공 외교라는 용어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용어가 사실 미국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맞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두 번째, 공공 외교의 그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외 동포가 사실은 우리 재외 국민이 있고 또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재외 동포 중에서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공공 외교의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공공 외교의 객체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약간씩 우리가 좀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뭐 이진영 교수님이라든지 또 그 정국현 협회장님, 또 우리 왕기론 부장님, 아니면 또 실제로 우리 저 버지니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아마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서 좀 더 많은 우리 재동포 한인 네트워크가 주체가 돼서 이러한 공동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또 현지에서 수십 년간 직접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한국 공공외교협회를 만드셔서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장국현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9년도에 정경련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국제관계에서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퇴직을 했지만은 정경에서 31년, 지금 14년째 국제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또 제가 기획을 하고 또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뉴욕에 정경련 미국 사무소를 처음 만들어서 가서 보니까 미국을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가 95년부터 99년 사이인데 그래서 미국의 저희 이해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세미나를 1년에 한 25번 정도 했는데 주로 지상사 협의회 멤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하는데 어느 날 뉴욕 한인회에서 저를 만나려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미국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에 동포들이 참여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정말 미국 사회 주요 힘을 갖고 계신 이 동포 사회가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어떻게 하면 해외 동포 사회를 역량을 키워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민간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화두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시 워싱턴에 가서 몇 가지 주제로 로비를 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국 의회에 로비스트 등록을 하고 아까 의원님 많이 오신데 그때 정말 많이 납니다. 매일 아침에 미국 저희 카운터파트하고 같이 상하고 의원들을 만나서 저희 관심사를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중요한 의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미 FTA 협상을 어떻게 빨리 끝내야겠다 하는 게 주제였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저희가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 경우는 저희가 카운터파트를 미국 상무회의소로 잡고 한국에 있는 주한 미 상무회의소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멤버하고 해서 미국과 저희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한 겁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한국에 있는 동포 사회, 미국에 있는 한국 동포 커뮤니티가 이렇게 힘이 있고 당신들의 앞으로 미래를 자주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인 통계 같은 걸 갖고 지역별로 각 주별로 상하고 의원 만나면서 여기는 이런 동포 사회가 있고 우리가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시고 여러분을 서포트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닌 기억이 납니다. 이 공공 외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카운터파트를 잡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상무회의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경제단체고 미국 기업의 한미 FTA의 빠른 그 성사가 미국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해관계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로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미국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친구들이고 얘기할 때마다 돈 1,000원씩 내라고 제가 농담을 하는데 어디선가
그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밤낮 저희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대사관의 뱅크홀에 줄 서고 있다가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 비자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10년 넘게 이 미국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국 경제계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한 미 상무회의 저희도 멤버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한국에 나와 있는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이거를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보이스를 우리 대신해서 미국 의회에서 많이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미국 심지어는 대학관까지 이 사람들이 편지 쓰고 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협력 파트너인데 이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해서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 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 상하원의원들 많이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상무위원들 만나러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논리가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미국에 오는 관광객이 1년에 몇백만 명이다.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이 정도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이 정도 있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하고 있는 부가 이 정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의 투표권이 당신이 앞으로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했고 그 한미 FTA나 이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동포 사회에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한미 총연합회인가요? 한인 총연합 이런 데서도 계속 주기적인 인터뷰를 하고 미국의 주요 사회 얘기를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됐으면 끝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40몇 년을 주로 비행기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어찌 보면 우리 동포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그 갭을 느낍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왜냐 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갭을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줄이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각 나라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심지어는 해주셨습니다. 나도 오늘 공공외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이 자리에서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공외교라는 것을 국민외교 또는 민간외교라고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공공외교가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1월 초 엊그제 지난주죠.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해서 선포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선포를 했는데 앞서도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 미시간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김치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했습니다. 김치의 날 선포문을 잠깐 보면요. 김치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한국의 고유 문화로 발전했다. 미국에는 200만 명, 조지아주에는 7만 1천 명의 한국계 미국이 살고 있으며 그 숫자는 증가일로에 있다. 유네스코는 2013년 김치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인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6개 주 모두 김치의 날 제정 선포했는데 여기에는 모두 한인이나 우리 한인 단체 또는 현지의 의원들이 나서서 한인 의원들이 나서서 주지사 또는 주의회에 건의하고 파리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입니다. 가령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박성근 한미우호협회장과 애틀란타 한인회, 그리고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미주 한미 여성의 총연합회, 워싱턴 한인연합회, 그리고 론김 뉴욕주 한인의원,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등이 김치의 날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이 같은 김치의 날 제정 선포로 인해서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2천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고 우리 AT센터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선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12월 6일 의회 도서관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도움으로 김치 축제도 열립니다. 10월 21일은 한복의 날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는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했고 더글라스 듀시 주지사가 선포한 뒤에 서명을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내의 메사시에서도 같은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주 동포사회와 한인학생회가 나서서 한복의 날 선포에 기여했습니다. 애리조나주를 비롯해서 뉴저지주 테나플라시주와 클로스터,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뉴저지주가 한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또한 재미 동포들의 정치적 신장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금속 활자국인 직지 신체 요절, 즉 직지의 날도 제정해서 미국에서 기리고 있습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캘리포니아주가 직지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직지의 날은 매년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은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태권도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산 안창호의 날, 한글날, 유관순의 날 등이 미국에서 제정돼서 선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을 미국에서 기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재미동포들의 정치력 신장이 됐고 또 우리 재미동포들의 네트워크가 촘촘하다는 결과이고 뜻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중부 카셀시의 카셀 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셀 대학 측과 초학생회는 최근 이 소녀상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서 독일 내 한인 학생들 그리고 코리아 협의회 등이 나서서 일어난 쾌거입니다. 이러한 그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그 공공 외교는 국내 민간 단체와도 합작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외교조달단 방크는 국내 그 글로벌 동해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에서 석사 과정 중인 유학생 김다연 씨가 한국에서 드라마 하백의 신부를 프랑스어 자막으로 보고 있다가 일본의 표기를 보고는 방크에 항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방크가 즉시 넷플릭스에 항의해서 4시간 만에 프랑스어 자막을 동해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또 방크는 캐나다 한인사회와 합작해서 캐나다 상무부에 한국 관련 오류를 지정했는데 상무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코너에서는 한국의 공용어를 한국어와 영어, 인종을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 사이트의 오류를 발견한 뒤에 방크가 항의를 했는데 현지의 한인사회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상무부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바로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22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그 카타르에서 유명 몰 외벽에 우길기 사진이 내걸렸었습니다. 수도 도하 라고라몰 외벽에 있었는데요. 일본 측 응원단이 우길기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응원 사진을 대형으로 부착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본 현지 동포와 누리꾼들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내렸는데 다시 서경덕 교수가
FIFA와 월드컵 조직위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국 재외동포 학생들의 참여로 2019년 한 해 동안 학교 내 벽에 걸렸던 우길기를 퇴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받은 학교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에서는 서경덕 교수가 직접 나서서 그 학교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민 외교, 민간 외교로 불리는 공공 외교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전 세계 750만 동포의 위상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위에 여러 사례들로 꼽을 때 한인들 개개인의 참여보다는 연대, 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촘촘한 구축을 위해서 이제라도 나서야 하는 이유이고 반드시 실현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향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장을 하신 우리 통일성 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일성입니다. 저는 1978년도에 대한민국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44년째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중학교가 끝이에요. 중졸. 대신 워싱턴에 사는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들이 4년 잘하면 재임에서 8년 생활을 하죠. 대통령을. 이제 4년, 8년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는 44년째 워싱턴을 지키는, 그 워싱턴 지킴이, 우리 김영국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재외동포들한테는 공공외교는 굉장히 익숙하고 아주 일찍이 시작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공공외교 설명하면 78년도 말 80년도 초에 여러분들 워싱턴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워싱턴에 오시면 워싱턴 DC 경찰이 Are you Chinese? 라고 물어봐요. 아니다. Are you Japanese? 아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그때 우리가 코리아? 그러면서 갸우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워싱턴에 오시면 그 워싱턴 DC 경찰들이 여러분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확연히 틀려졌죠. 지난 44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아까 교수님의 그 브랜드와 이미지 역할들은 그 재미동포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하고 했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인회장 출신으로서 미주 한인회장의 멘토는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 최초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미국 내에 저희가 공공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가 워싱턴에서 가장 큰 미국 행사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입니다. 7월 4일 매년 하죠. 그러니까 85년도 워싱턴 지역 총학생회장을 했을 때 거북선을 제작해 나가서 F-150 추억에다가 크게 씌워가지고 나가서 그게 아마 연방정부 최우상을 받은 그런 쾌거를 있었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에 걸쳐서 2007년도에 그 미하원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아까 그 최영두 의원이 그때 문화일보 특파원으로 계셨었고 이상일 용인 시장이 그때 또 워싱턴 특파원들이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셨었는데 10년에 걸치는 거였습니다. 그게 10년을 걸쳤는데 그 레인 에반스 의원이 9년에 걸쳐서 상정을 하다가 2007년도 초에 마이크 혼다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마이크 혼다가 상정을 할 때 그 당시 외교국가위원장이 렌토스였어요. 렌토스라고 아주 유능한 인권 의원인데 이제 그분에 의해서 뿔뿔이 민주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상정을 하면 뭐하냐? 통과가 안 되는데 의회에 연방 의원들은요, 미국 연방 의원들은 한미연이 한 70만 명 정도를 대표합니다. 이것을 상정했을 때 70명이 동의를 하겠다, 서명만 받아와라,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70명만 받아오면 그 상임위원장에서 그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70명이면 한 4,9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설득해 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게 그 당시 워싱턴 범대위, 뉴욕 범대위, LA 범대위, 그 범통포 대책위원회 3개가 만들어져서 각자 자기들의 역할, 미국이 워낙 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97배 크기니까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뭐 굉장히 어렵지만 하여간 70명을 설득해서 70명의 서명을 받아왔을 때 랜더스 의원이 100명을 채워라, 120명 채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177명까지 올리는데 미국 연방하원은 43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된 상태에서 2007년 7월 30일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고 전체회의에 대해서 그 통과가 되냐 안 되냐 불안했지만 미국 의원들은 그 자기의 어떤 토론 투표 결과가 다음 투표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공공의 우리 핵심은 항상 인류 보편적인 가치 그 잣대를 가지고 누가든지 보편적이게 되니까 했었는데 결국은 그날 7월 30일 기적적으로 미 연방하원 435명 만장일치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 I Can Speak 본 사람들은 맨 끝에 연방의회에서 이용수 할머니하고 기자회견하는 사진을 봤을 거예요. 제일 왼쪽에 제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국회에 통과되고 소녀상, 기린비 등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일본 수상이 아베였는데 그때 아베가 실각을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겐 코리안 아메리칸이 없다. 500만 불의 라비자금을 쓰고 엄청난 경제력과 외교를 가진 일본이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미국에 사는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거는 이제 미국 정계에서도 굉장히 놀라워라 했던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제 제가 그 2010년에 이제 그 버지니아 한일회장을 하면서 재임을 4년을 했었는데 국내에 보면 항상 독도 문제가 심각하게 매년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일본기한테 왜 독도가 너의 땅이냐 하면 간단해요. 일본의 안에 있는 섬 아니냐. 사실 전 세계 지도가 거의 일본에서 동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하고 맨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과정이 좀 복잡하니 그거를 교과서로 바꿔야겠다. 아시다시피 국내도 교과서 바꾸기 쉽지가 않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교과서 바꾸는 과정이 주의회 통과를 돼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주의회 통과를 시키자. 주의회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하면 통과가 되지만 미국은 상하원이기 때문에 상원이 통과된 건 하원으로, 하원이 통과된 건 상원으로 교차심이라고 해요. 크로스오버. 6단계와 7단계 주지사 서명을 7단계를 거쳐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의견이 맞는 건 아니에요. 동해를 하지 말고 한국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동해는 한국의 주관적인 방향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우리는 항상 그 올바른 역사의식,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10년사는 한일회장들이 10년사를 하는데 2012년이 해필이면 인증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동포 사회를 규합하기 위해서 그 10년사에 420년 전 인증년에 이수진 장군이 남해를 지켰으면 이제 미주 동포가 동해를 지켜야겠습니다. 하고 설득하고 모아서 통과 과정을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4년 7월 1일 법으로 버지니아 주의 초중고 학생 130만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동해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쭉 하면서 저희들이 공공외교에 이런 역할을 해서 실제로 국가가 미국 대통령을 하기 힘들었던 거, 한국 대통령 하기 힘들었던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공공외교 학과가 2대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조규숙 교수가 우리 센터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공공외교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 이대하고 우주오일센터하고 한미 공공외교 포럼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패널을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이미지와 브랜드를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아까 그 직지의 날도 얘기가 됐지만 이번에 10월 10일 한지의 날로 제정이 됐죠. 이 한지를 만드는데 100가지 공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100이니 10월 10일 한지의 날 통도사에서 제정이 됐고 아마 그것도 내년 봄에 그 유네스코 이제 등재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국내 동포가 하나가 돼서 같이 협심하면서
공공의료정에서 잘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봐도 돼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세계 한인 네트워크. 아니 화이팅은 좀 화이팅은 좀. 그리고 뭐를 제가 소양수는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랑합니다 합시다. 예. 제동포 사랑합니다. 제동포 사랑합니다. 예.